술독. 일부 어린 시절. 장터 남쪽 끝. 큰 길에서 비켜난 흙길을 따라가면 언제나 먼지가 자욱했다. 장마가 오면 진창이 되고 해가 쨍쨍할 땐 가루먼지가 발목을 타고 흘러올라 코끝을 찔렀다. 그 길 끝에는 비틀어진 기둥에 새까맣게 그을린 초가, 이른바 진흙집이 몇 채 모여 있었다. 영희는 그중 가장 초라한 집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 기생이었다. 한때는 고을의 양반들이 앞다투어 불러들이던 이름난 기녀였으나 세월은 그녀를 속절없이 낡게 만들었다. 손끝에 매달린 가야금줄은 어느새 소리를 잃었고 춤사위는 무릎이 굳으며 어색해졌다. 남자들은 새 얼굴을 찾아 떠났고 남은 것은 시들어가는 육체와 술에 절은 목소리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장터 끝에 오두막으로 쫓기듯 밀려들어와 아이 하나를 기르며 살아야 했다. 그 아이가 바로 영희였다. 영희는 아버지를 알지 못했다. 어머니도 끝내 말해주지 않았다. 다만 아이가 자라면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늘 싸늘했고 기생의 딸이라는 말은 그의 이름보다 먼저 불렸다. 장터 아이들은 영희를 보자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다. 저기 봐라, 술집 계집 딸이다. 아버지도 없는 주제에. 그 말소리는 언제나 돌멩이보다 더 아팠다. 영희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집으로 달려들어와 문지방에 털썩 주저앉아 흐느끼곤 했다. 어머니는 그런 딸을 보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람들 말은 바람 같은 거다. 하지만 내가 사람답게 살면 언젠가는 다 잦아들지. 그러나 정작 어머니의 삶이 그 말의 증거가 되지 못했다. 삭바느질에 눈을 꿰매다 피 흘리고 새벽마다 장터의 술집을 전전하며 남은 술을 얻어 마시는 그 모습은 영희의 마음에 오래도록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장터의 아이로 산다는 것. 장터는 늘 소란스러웠다. 새벽이면 행상들의 고함이 들리고 낮에는 소와 돼지를 몰아 파는 상인들의 욕설이 오갔다. 영희는 늘 그 한가운데서 뛰어다녔다.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는 동안 그는 장터의 잔심부름을 맡곤 했다. 팔려나가지 못한 남은 빵을 가게에서 주워와서 친구들에게 나눠주기도 했고 술집에서 잔을 닦으며 몇 푼을 벌기도 했다. 그러나 아이들의 놀림은 멈추지 않았다. 같이 뛰어놀다가도 한순간에 목소리가 달라졌다. 야, 기생딸, 너도 술집 들어가 보지 그래. 그때마다 영희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고 발걸음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멀리 달아났다. 그러나 모든 순간이 고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장터에는 묘한 활력이 있었다. 노점에 늘어선 형형색색의 천들, 갓 튀겨낸 기름 냄새, 곡물의 무게로 기울어진 자루들, 아이들의 웃음과 장꾼들의 호객 소리가 한데 뒤섞여 있었다. 영희는 그 속에서 자라며 언젠가 자신도 장터의 중심에 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품기도 했다. 술의 첫맛. 10살이 되던 어느 날 영희는 술의 맛을 처음 알았다. 술집에서 잔심부름을 하다 남은 술이 아까워 몰래 입에 대보았다. 순간 입안 가득 퍼진 쓴맛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이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전신을 데우는 묘한 따뜻함이 몰려왔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세상의 멸시가 덜 아프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영희는 몰래 술잔에 남은 술을 훔쳐 마셨다. 어머니에게 들키면 매를 맞았지만 술맛의 유혹은 날이 갈수록 커졌다. 가난의 그림자. 어머니는 삭바느질로 겨우 입에 풀칠했다. 밤이면 등잔불 아래에서 눈을 찌푸리며 바늘을 꿰다 손끝에 피를 맺히곤 했다. 영희는 그런 어머니 옆에서 잠들었다. 그러나 새벽이면 또다시 술집에서 남은 음식을 얻기 위해 길을 나서야 했다. 겨울밤이면 집안에는 바람이 들이치고 바닥은 얼음장 같았다. 배가 고파 잠에서 깰 때면 영희는 장터의 부잣집 아이들이 먹는 하얀 떡을 떠올리며 눈물을 삼켰다. 그녀의 삶은 처음부터 가난에 묶여 있었고
그 가난은 도망칠 길 없는 족쇄였다. 세상의 시선. 사람들은 늘 그를 흘겨보았다. 장터 아주머니들은 뒷말을 흘렸다. 저게 집. 얼굴은 곱게 태어났어도 피가 그렇지. 커봤자 별 수 있겠어. 영희는 그 말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콕콕 쑤셨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자신이 웃으면 손님들이 더 후하게 팁을 주기도 하고 잠시나마 따뜻한 눈빛을 건네기도 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살아갔다. 그러나 웃음이 사라진 뒤엔 늘 더 깊은 허무가 밀려왔다. 사춘기의 문턱. 15이 되자 영희의 얼굴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동네 사내 아이들이 슬쩍슬쩍 곁눈질을 하며 수군거렸다. 저게 집 크면 더 곱겠다. 그 말이 달갑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두려웠다. 얼굴이 예쁘다는 건 때론 또 다른 멸시와 위험을 불러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보며 오히려 걱정스러워했다. 너는 얼굴이 탈이야. 더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세상은 영희가 조심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았다. 이미 그의 삶은 가난과 술, 그리고 기생의 딸이라는 낙인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2부 억지 혼인. 혼인의 거래. 16해 영희의 인생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값으로 매겨졌다. 어머니는 병이 깊어져 하루가 다르게 기침 소리가 커졌다. 삭바느질은 더 이상 손에 잡히지 않았고 술집에서조차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살림은 바닥을 드러냈다. 그때 장터에서 술을 빚어 파는 주인 박씨가 어머니를 찾아왔다. 그는 쉰이 훌쩍 넘긴 호랍이었고 넉넉한 땅과 술독을 가진 장터의 실력자였다. 애를 내 집에 들이면 굶어 죽일 일은 없소. 내년도 병수발 받을 수 있을 테고. 박씨의 말은 거래였고 어머니의 눈빛은 흔들렸다. 아직 애인데. 애라 해도 시집갈 나이가 됐지. 기생 핏줄이라 얼굴은 곱잖소. 내가 굶기지는 않겠소. 어머니는 밤새도록 누워서 기침을 했다. 영희는 그 곁에 앉아 물을 건넸다.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겨우 말을 꺼냈다. 영희야,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아무리 싫어도 지금은 저 길밖에 없구나.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린 마음에도 이미 느끼고 있었다. 가난과 멸시는 자신을 밀어내고 있었고 어머니조차 막아설 힘이 없음을. 그리하여 어느 날 장터 사람들 앞에서 소박한 혼례가 치러졌다. 붉은 비단 대신 허름한 천 조각이 어깨에 걸렸고 웃음 대신 한숨이 가득한 날이었다. 영희는 그렇게 박씨의 집, 술독이 가득한 집으로 들어갔다. 박씨의 집. 박씨는 영희를 아내라 부르지 않았다. 늘 작은 것이라 불렀다. 작은 것, 물 좀 떠와라. 작은 것, 밥을 왜 이렇게 서리켰어? 그의 말투에는 애정이란 없었다. 늘 명령과 꾸짖음뿐이었다. 술에 절은 숨결이 집안을 휘감았고 그의 손길은 거칠었다. 영희는 낮에는 일손을 돕고 밤에는 구박을 받으며 몸을 떨었다. 술독은 마루 아래와 뒷마당에 가득 놓여 있었다. 박씨는 아침이면 술독을 열어 숟가락으로 술을 떠마셨다. 그는 술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술을 마셔 제 기분을 채우는데 더 열중했다. 손님이 오면 호탕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언제나 냉혹한 시선이 따라왔다. 첫 번째 매질. 혼인한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겨울밤, 박씨는 손님과 어울려 밤늦게 돌아왔다. 몸은 술에 절어 휘청거렸고 눈빛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작은 것, 어디 있느냐? 영희는 부엌에서 조심스레 나왔다. 여기 있습니다. 밥을 안 차려놨구나. 이미 늦으셔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등이 날아왔다. 뜨거운 불길 같은 통증이 뺨을 덮쳤다. 내년이 감히 내 입에 대꾸를 해. 박씨는 발로 그녀를 차고 허리춤을 붙잡아 흔들었다.
영희는 바닥에 쓰러져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그때 코끝에 스며든 건 옆에 엎질러진 술독의 냄새였다. 눈물이 흐르는 와중에도 그 냄새는 이상하게 위안처럼 스며들었다. 술의 위안. 그날 밤 박씨가 잠든 뒤 영희는 몰래 술독 앞에 앉았다. 이게 다 무슨 인생이람. 그녀는 숟가락을 담가 술을 퍼올렸다. 처음에는 목이 타들어가는 듯 쓰라렸지만 곧 몸속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고통이 희미해졌다. 눈물이 흘렀지만 웃음도 났다. 이게 세상 사는 법일까? 그날 이후 영희는 술에 조금씩 의지했다. 남편의 구박이 심해질수록 그는 술독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낮에는 밥을 짓고 밤에는 몰래 술을 들이켜며 자신을 달랬다. 장터의 수군거림. 사람들은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다. 저 집 작은 색시 술을 곧잘 마신다더라. 기생 핏줄이라 피는 못 속인다니까. 그 수군거림은 장터의 바람처럼 퍼졌다. 영희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결국 그 말이 사실임을 부정할 수도 없었다. 술이 없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게 되어가고 있었으니. 어머니의 죽음. 혼인한 지 이듬해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병든 몸을 누인 채 딸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영희야,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은 지켜라. 술은 사람을 삼켜버린다. 그러나 그 말은 이미 너무 늦었다. 장례가 끝나고 빈집에 홀로 남은 밤, 영희는 또다시 술독 앞에 앉아 술을 들이켰다. 쓰라린 술맛은 눈물을 대신해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렸다. 굴레 속의 삶. 그의 날들은 점점 똑같았다. 새벽이면 술독을 돌보고 낮에는 손님 상을 치우고 밤에는 남편의 구박을 견디며 몰래 술을 마셨다. 몸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고 마음은 점점 무뎌졌다. 그러나 가끔은 꿈을 꾸었다. 다른 곳으로 달아나 새 삶을 시작하는 꿈. 하지만 새벽이 오면 그 꿈은 바람처럼 흩어졌다. 술독에 매여있는 몸으로는 어디에도 갈 수 없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3부 과부가 되다. 박씨의 죽음. 20살 겨울, 눈발이 휘날리던 날이었다. 박씨는 평소처럼 술에 절어 돌아와 방에 쓰러져 잤다. 새벽녘 영희는 이상한 신음을 들었다. 몸을 흔들어 깨우려 했으나 이미 숨은 끊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술독에 빠져 살던 작자가 술독에 묻혀갔구나. 천벌이로다. 장례는 허름하게 치러졌다. 조문객들은 술 한 잔 들이키고 헛기침을 하며 돌아갔다. 영희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듯 멍하니 흙덩이가 무덤 위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뿐이었다. 홀몸으로 남다. 남편이 죽은 뒤 술집은 오롯이 영희의 몫이 되었다. 사람들은 과부가 된 그녀를 두고 또다시 수군거렸다. 20살 과부라 곱기는 곱구나. 술독에 혼자 사는 계집이니 별일 다 생기겠지. 그 시선은 노골적인 욕망과 멸시가 뒤섞인 것이었다. 장터 사내들이 술을 마시며 건네는 농담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 되었고 손길은 점점 더 거칠어졌다. 아씨, 술만 주지 말고 사람도 좀 즐겁게 해줘야지. 그 말에 영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거절하면 손님을 잃는다. 손님을 잃으면 굶는다. 술과 몸. 술독은 여전히 그 곁에 있었다. 손님이 떠난 밤, 영희는 혼자 술독 앞에 앉았다. 숟가락으로 술을 떠서 입에 넣으면 온몸이 뜨거워졌다. 멸시와 두려움이 희미해지고 심장이 둥둥 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술은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파도 술 없이는 잠을 잘 수 없게 되었다. 손님 앞에서 억지로 웃음을 짓고 술잔을 부딪히며 마시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의 선이 조금씩 허물어졌다. 한 번쯤은 괜찮지 않겠어? 그런 속삭임이 귀에 맴돌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술값 대신 몸을 내주었다. 그날 밤
술집 뒤편 초라한 방에서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울었다. 그러나 울음 끝에도 손은 다시 술독을 찾아갔다. 장터의 소문. 장터에는 금세 소문이 퍼졌다. 그 과부 술만이 아니라 몸도 판다더라. 그러니 술이 잘 팔리지. 영희는 대문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 소문을 막을 힘은 없었다. 오히려 손님은 더 늘어났다. 어떤 날은 술값보다 더 많은 돈이 그의 치마폭에 들어왔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나 거울 속 얼굴을 보면 낯선 여인이 서 있었다. 술에 절고 웃음을 가장하며 눈동자 속은 이미 탁하게 흐려진 여인. 거짓된 온기. 그럼에도 영희는 가끔 따뜻한 마음을 품었다. 장터 구석에서 굶주린 아이가 쓰러져 있으면 그는 남은 밥을 내어주었다. 아이가 두 손을 모아 고맙습니다 하고 말할 때면 영희의 눈동자에 잠시 빛이 스쳤다. 그러나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이가 떠난 뒤 다시 술독 앞에 앉으면 모든 것이 사라졌다. 나는 결국 술 없이는 못 살아. 그 말은 점점 그의 입에 붙어버렸다. 술의 그림자. 세월이 흘러 그의 얼굴은 달라졌다. 피부는 늘 붉게 달아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다. 젊은 나이지만 술은 그의 세월을 앞당겼다. 밤마다 몸을 떨며 술을 찾는 순간이 찾아왔다. 술이 없으면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요동쳤다. 그 고통을 이기려면 다시 술을 들이켜야 했다. 영희는 알았다. 자신이 술의 포로가 되었음을. 그러나 벗어날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다. 장터의 멸시.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욕하면서도 찾았다. 더럽다 기생딸 과부 주제에. 그러나 뒤돌아서는 발걸음이 또 그의 집으로 향했다. 아이들은 길에서 그를 보며 소리쳤다. 술에 취한 계집이다. 영희는 그 소리에 눈물을 삼켰다. 그러나 이내 술에 기대어 웃음을 가장했다. 외로움의 밤. 밤이 깊으면 그는 늘 혼자가 되었다. 텅 빈 방 안,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삶. 그때마다 그는 술독을 붙잡고 중얼거렸다. 내 벗은 너뿐이구나. 그러나 술은 벗이 아니었다. 술은 그의 생명을 갉아먹는 독이었다. 머리가 아프고 위가 쓰려도 그는 술독을 놓지 않았다. 희미한 꿈. 그럼에도 가끔은 꿈을 꾸었다. 만약 다른 남자와 혼인해 조용한 마을에서 살았다면, 아이를 낳아 반지를 하며 살았다면. 그러나 새벽이 밝으면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 술독은 여전히 그 앞에 있었고 그의 삶은 이미 술과 함께 굴러가고 있었다. 사부, 타락과 방황. 붉은 얼굴의 과부. 30이 되던 해 영희의 얼굴은 늘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술 기운이 가시지 않은 탓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술독을 열고 저녁이 되어야 겨우 비틀거리며 상을 차릴 수 있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낯설었다. 아직 젊으나 술이 그의 세월을 앞당겼다. 눈가엔 주름이 패이고 입술은 늘 바짝 말라 있었다. 그러나 눈빛만은 이상하게도 번들거렸다. 술에 취해 허황된 웃음을 지을 때마다 사람들은 혀를 찼다. 곱던 얼굴이 술에 다 망가졌구나. 그러나 그 말 끝에도 그들은 다시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장터의 조롱. 장터는 영희의 삶터이자 지옥이었다. 낮이면 아이들이 뒤따라오며 외쳤다. 술에 취한 계집이다. 그 소리에 그는 일부러 더 크게 웃어 보였다. 그래, 나는 술집 계집이다. 웃어라, 웃어라.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눈물이 숨겨져 있었다. 장정들은 술집에 모여 그를 흉보며 술을 마셨다. 과부 주제의 주색 잡기지. 그러니 술이 잘 팔리지. 말은 멸시였지만 시선은 탐욕스러웠다. 영희는 그 시선과 욕망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때로는 술값 대신 몸을 내주었다. 그러고 나면 욕지기가 치밀어 오르고 방 한구석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그러나 울음이 잦아들면 다시 술독을 붙잡았다. 술 없는 밤의 공포. 그는 술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게 되었다. 술이 떨어진 날이면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쿵쿵 뛰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숨이 막혔다. 결국 그는 빚을 내서라도 술을 구해왔다. 어느 날 술독이 텅 빈 것을 확인한 순간 그는 미친 듯이 외쳤다. 어디 갔어, 내 술. 내 술. 손으로 방안을 뒤지고 발길로 문을 걷어찼다. 이웃이 놀라 뛰어와 문을 열었을 때 영희는 바닥에 쓰러져 몸부림치고 있었다. 입에서는 거품이 나오고 눈은 뒤집혀 있었다. 이웃은 혀를 찼다. 술독이 계집을 잡아먹는구나. 술의 환영. 밤마다 영희는 술에 취해 환영을 보았다. 때로는 죽은 어머니가 나타나 눈을 흘기며 말했다.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내가 결국 술에 잡혀버렸구나. 그때마다 영희는 비틀거리며 술독에 매달려 울었다. 어머니, 나도 싫어요. 그런데 이 술 없이는 숨을 못 쉬어요. 또 때로는 죽은 남편 박씨가 나타났다. 내년이 내 술독을 빼앗아 갔지. 그 환영이 다가오면 영희는 절규하며 술잔을 집어던졌다. 그러나 이내 다시 주워 담아 입에 대었다. 방탕의 길. 술에 절은 나날 속에서 영희는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어졌다. 손님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다 바닥에 쓰러지기도 하고 장터 길가에 누워 나를 세우기도 했다. 사람들은 웃으며 말했다. 장터의 광대 같은 년이다. 그는 그 웃음을 오히려 즐기는 듯 더 크게 떠들며 춤을 추었다. 술에 취한 발걸음으로 흙길을 돌며 붉은 치마를 휘날렸다. 아이들은 돌멩이를 던졌고 영희는 피를 흘리며 웃었다. 던져라, 던져라. 나는 아프지도 않다. 그러나 밤이 깊으면 그는 다시 방 안에 웅크려 울었다. 가끔의 따뜻함. 그럼에도 영희의 마음은 완전히 죽지 않았다. 어느 겨울날 장터 구석에서 떨고 있는 거지 아이를 보았다. 그는 제 밥그릇을 내주었다. 아이가 두 손을 모아 고맙습니다 하고 말하자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지만 너는 다르게 살아라. 그러나 아이가 떠나자마자 그는 또다시 술독을 열었다. 따뜻함은 잠깐이었고 공허는 끝없이 그를 삼켰다. 몸과 영혼의 파탄. 술은 이제 몸까지 무너뜨렸다. 위가 불타듯 아팠고 얼굴은 늘 부어 있었다. 손발은 퉁퉁 부어 걸음을 제대로 옮기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사람들은 혀를 찼다. 곱던 계집이 술독에 망가져가는구나. 그러나 그 말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의 술집을 찾았다. 영희는 알았다. 자신은 웃음거리이자 욕망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그러나 술이 그것조차도 둔하게 만들었다. 희망 없는 희망. 가끔 그는 꿈을 꾸었다. 혹시라도 다른 마을로 떠나 새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밭을 갈고 아이를 낳아 조용히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눈을 뜨면 늘 술독이 눈앞에 있었다. 나는 이 술독과 함께 죽을 거야. 그 말이 습관처럼 입에 붙었다. 오부, 파국. 마른 바람. 가을이 깊었다. 장터를 감싸는 언덕배기 억새가 은빛으로 흔들렸고 하늘은 높고 맑았다. 그러나 맑은 하늘 아래 바람은 유난히 마르고 거칠었다. 장터의 기왓장 틈새로 초가지붕의 집 위로 그 바람이 사시사철 쓸고 갔다. 누구나 말했다. 올해는 불 조심해야 한다. 말뿐이었다. 장터의 사람들은 여전히 기름을 데우고 화덕에 불을 지폈다. 장정들은 마른 판잣집 벽에 기대 담뱃불을 탁탁 털어댔다. 영희의 집도 다르지 않았다. 마루 아래 줄지어 선 술독들, 쟁반처럼 둥근 뚜껑들. 낮이면 햇볕을 받아 따뜻했고
밤이면 술 냄새가 더 짙어졌다. 영희는 새벽마다 술독 사이를 돌아다니며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았다. 술의 숨, 거품의 기척, 발효의 온기. 술은 그에게 삶의 증거였고 동시에 재앙의 징조였다. 오늘은 향이 더 독하네. 그 말은 칭찬이었고 예감이었다. 불씨. 그날 오후였다. 장터 북쪽 골목, 튀김을 파는 노파가 기름을 갈고 있었다. 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번졌다. 바람이 골목을 타고 휙 지나갔다. 화덕 옆 축축해야 할 걸레는 이미 말라 딱딱해졌고 노파는 그 사실을 잊었다. 한 판 더 튀기자. 기름이 끓어오르는 순간 바람이 다시 불었다. 불꽃이 기름 위로 기우뚱, 그리고 탁. 튀김 바구니에 옮겨붙은 불씨가 허리 높이의 종이 가리개를 훑었다. 종이가 먼저, 그 뒤에 가만히가 타들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외쳤다. 불이다. 물 가져와라. 사람들이 우왕좌왕했다. 물동이는 멀었다. 불은 가까웠다. 바람은 더욱 가까웠다. 종이, 가마니, 기름, 나무, 구들장 틈의 먼지까지 불이 좋아할 만한 것들은 세상에 넘쳐났다. 장터는 금세 달아올랐다. 남쪽 골목에서 북쪽 골목으로, 북쪽에서 다시 남쪽으로. 바람은 어디서 불든 불길의 편이었다. 기왓장 아래 들러붙은 솔잎이 타닥타닥 타오르고 초가지붕은 볕에 마른 풀다발처럼 활활 불길을 올렸다. 붉은 대낮. 영희는 소란의 문을 열었다. 빨간 연기가 골목을 채웠다. 사람들의 비명, 아이들의 울음, 망치질 같은 고함. 그녀는 잠시 멍해졌다. 그리고 곧 깨달았다. 불이야. 불이 장터를 먹어치우고 있었다. 연기는 그을음이 되어 눈물을 훔쳐냈다. 그녀는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작은 보퉁이를 집어들었다. 어머니가 남긴 바늘통, 해진 치마 한 벌, 그리고 몇 냥 되지 않는 돈. 문턱을 넘는 순간 그녀의 시선이 마루 아래로 쏠렸다. 술독. 뚜껑 아래에서 술의 숨이 일정한 호흡처럼 오르내리고 있었다. 저것만은. 그녀는 보퉁이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본능처럼 술독의 뚜껑을 열어 한 사발을 벌컥 들이켰다. 목구멍 아래가 화로처럼 달아오르며 비명이 탄력처럼 튕겨나왔다. 살자하니 버티자. 그녀는 이 불길을 지나 집을 지켜낼 수 있으리라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술독 하나라도 살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으리라. 술은 언제나 그의 마지막이자 처음이었다. 선택. 문간에서 이웃의 목소리가 들렸다. 영희야, 빨리 나와. 불이 이쪽으로 온다. 잠깐만. 술독만. 미친 계집. 지금이 술독 타령이냐? 그 목소리는 욕설과 함께 멀어졌다. 모두 제 살림을 지키느라 바빴다. 누구도 남의 집 술독을 위해 목숨을 거지 않았다. 영희는 술독들을 번갈아 끌어안듯 매만졌다. 무게가, 냄새가, 온기가 손바닥에 옮겨붙었다. 그녀는 부엌에서 젖은 헝겊을 찾아 술독 위에 둘둘 덮었다. 다시 젖히고 또 덮었다. 조금만 더. 그러나 바람은 조금을 모른다. 바람은 언제나 한 번 더였다. 문밖 처마가 타닥하는 소리를 냈다. 지붕이 장작더미처럼 뜨겁게 우는 소리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붕괴. 첫 번째 대들보가 신음했다. 끽. 두 번째가 따라 울었다. 끽.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지붕 한켠에서 불붙은 지피 방 안으로 소낙비처럼 떨어졌다. 마루는 불꽃을 흡수하며 벌겋게 달아올랐다. 술독 뚜껑 위, 젖은 헝겊은 순간적으로 수증기를 토해냈다. 우직근 술독 한 개가 열을 견디지 못하고 금이 갔다. 금속으로 맑은 술이 실처럼 흘렀다. 그 실에 불꽃이 닿았다. 펑. 짧고 낮은 폭음,
그리고 방 안의 공기가 술 냄새와 불 냄새로 뒤섞이며 확장됐다. 영희의 머리칼에 불씨가 툭하고 떨어졌다. 타는 냄새가 코에 닿자 그는 손바닥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안 돼. 그녀는 술독을 두 팔로 끌어안았다. 마치 사람을 안듯이, 마치 마지막 벗을 안듯이. 돌이킬 수 없음. 문턱 너머 누군가가 다시 외쳤다. 영희야, 마지막이야. 지금 나와. 안 나오면 못 나와.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연기 너머로 보이는 골목은 이미 붉은 대낮이었다. 소들이 울부짖고 개들이 줄을 끊고 뛰었다. 아이가 어딘가에서 엄마를 찾으며 목이 터져라 울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어째서 이 방 안에서 술독을 끌어안고 있는지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 술은 사람을 삼켜버린다. 자신의 혼잣말, 나는 이 술독과 함께 죽을 거야. 이웃의 욕지기, 장정들의 조롱, 아이들의 돌멩이, 거울 속 낯선 여인. 그리고 술잔을 기울일 때마다 잠깐 찾아왔던 아무것도 아프지 않던 그 순간 문 밖의 목소리가 사라졌다. 아니, 들리지 않았다. 불이 모든 소리를 먹고 있었다. 마지막 사발. 영희는 마지막 사발을 떠올렸다. 사발 속 술은 이미 미지근했고 연기가 눌러앉아 쓴 물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사발을 입에 댔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온몸의 떨림이 잠시 멎었다. 괜찮아, 괜찮아. 그가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술독의 뚜껑을 반쯤 닫아주었다. 그 단정한 손짓이 이상하게도 온화했다. 불꽃이 벽장을 핥아삼켰다. 대들보가 또 한 번 울고 마루가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두 걸음을 내디뎠다. 세 번째 걸음에서 멈췄다. 술독을 돌아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자신은 술독을 지키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술독에게 돌아와 있었음을, 떠났던 적이 없음을, 세상과 이어주던 마지막 끈이 어쩌면 이 항아리였다는 것을. 영희는 다시 돌아섰다. 술독 옆에 쪼그려 앉아 두 팔로 항아리를 감싸 안았다. 마치 추위를 피하듯, 마치 품을 찾듯. 소리. 불은 소리를 낸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종이 타는 소리는 산들바람 같고, 나무 타는 소리는 짐승의 울음 같고, 기와 깨지는 소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얼음 같고, 사람의 살에 붙은 불은 차마 비유할 수 없다. 영희가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는 술독이 터지는 소리였다. 우지끈 퍽퍽. 그 소리에 방 안의 공기가 또 한 번 뒤집혔다. 술향이 마지막으로 가장 짙게 피어올랐다. 영희는 그 향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짧게 웃었다. 좋다, 따뜻하다. 그 웃음의 끝에서 천장이 내려왔다. 잿더미의 새벽. 불은 밤새 장터를 갉아먹었다. 새벽바람이 서늘해질 무렵 소방을 자청한 장정들이 마지막 불씨를 밟아 껐다. 고요가 돌아왔다. 타다 남은 기둥이 바람에 삐걱 울었다. 어디선가 닭이 울었다. 아침이었다. 사람들이 잿더미를 헤집었다. 물에 젖은 재가 발목에 엉겨붙었다. 누군가가 영희의 집자리에서 고개를 돌렸다. 여기 사람이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숯덩이로 굳은 형체가 마루자리에서 발견됐다. 몸은 웅크리고 팔은 둥글게 앞으로 뻗어 있었다. 품 안에는 깨진 항아리의 곡면이 끼어 있었다. 기척은 없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서 술을 안 왔고 죽어서도 술을 안 왔구나. 누군가는 코웃음을 쳤다. 꼴 좋지. 술독에 잡아먹힌 년. 누군가는 침묵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사람인데. 침묵은 금세 조롱에 삼켜졌다. 장터는 늘 그랬다. 애도의 말은 짧았고 조롱의 말은 길었다.
그리고 곧 장터의 말은 장터의 일로 옮겨갔다. 오늘 장사나 되겠나? 불에 안 탄 물건부터 꺼내야지. 사람들은 잿더미 사이에서 쓰러진 물건을 일으켜 세웠다. 잿빛 손으로, 잿빛 마음으로. 장례. 영희의 장례는 조용했다. 누군가가 마른 억새를 엮어 관처럼 만들었다. 누군가가 오래된 보자기로 시신을 덮었다. 이름을 불러줄 사람은 없었다.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땅으로 돌아갔고 남편은 술 속에서 사라졌다. 장정 둘이 앞을 들고 둘이 뒤를 들었다. 산자락 너머 공지의 공동 묘역, 돌무더기가 듬성듬성 박힌 바람 많은 곳. 땅을 얕게 파고 안치하고 덮었다. 누군가가 조그만 나뭇가지를 세워 표식을 남겼다. 여기 영희. 글자를 모르는 사내는 그 말을 하고 나뭇가지를 더 깊이 꽂았다. 누군가가 조용히 술 한 잔을 흘렸다. 타다 남은 술병이었다. 술은 흙 위로 스며들었다. 평안히 가거라. 그 말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떠난 이를 위한 것인지 남은 자신들을 위한 것인지 아무도 몰랐다. 이후 불은 많은 것을 앗아갔다. 집, 살림, 집, 기름, 천, 곡물, 그리고 사람. 그러나 장터는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살아났다. 사람들은 재를 쓸어내고 새 판자를 세우고 억새를 엮어 지붕을 올렸다. 새로운 장정들이 새로운 욕설을 배웠고 새로운 아이들이 새로운 놀림을 배웠다. 불이 지나갔다. 누군가는 담담히 말했다. 마치 비가 그친 것처럼. 영희의 집자리에는 곧 잡초가 돋았다. 봄이 오자 노랗고 하얀 작은 꽃들이 재 위에서 먼저 피었다. 꽃잎에 매달린 작은 이슬이 아침마다 반짝였다. 아무도 그 꽃의 이름을 묻지 않았다. 이름을 모르는 꽃은 대개 가장 오래 피어 있었다. 장터의 말. 장터에는 말이 다시 넘쳤다. 그 과부 말이지. 불 속에서도 술독을 안고 있었다더라. 그게 사람인가 술벌레지. 그래도 참 불쌍한 년이야. 불쌍하면 뭐하나. 사람 사는 법 못 배워서 그런 거지. 말과 말 사이에 잠깐의 침묵이 생기면 누군가는 술병을 들었다. 한 잔들 하시지. 사발이 오갔다. 누군가는 기분이 풀렸고 누군가는 눈을 떴다. 술은 다시 사람들 사이를 흐르며 어제와 같은 오늘을 만들었다. 한 사내. 불이 나고 한 달 뒤 장터를 떠돌던 젊은 사내가 영희의 묘를 찾았다. 그는 우연히, 아니 어쩌면 필연처럼 바람을 따라 공지 끝에 섰다. 작은 나뭇가지 표식, 흙더미, 그 위에 억새 몇 줄기. 그는 주저앉아 바지춤을 털었다. 여기 맞겠지. 그는 영희를 아는 이가 아니었다. 그저 장터를 떠돌며 쌀을 나르고 짐을 옮기는 품팔이였다. 그러나 어느 밤 술집에서 불이 난 날의 이야기를, 술독을 끌어안은 여자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작은 사발에 물을 받아 흙 위에 부었다. 물은 잔잔히 스며들었다. 사람답게 산다는 건 대체 뭘까? 대답은 바람뿐이었다. 억새가 흔들렸다. 그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일어나 장터로 내려갔다. 내려가다가 뒤돌아보니 햇빛이 묘 위에 얕게 내려앉아 있었다. 먼지 속에서도 반짝임은 있었다. 끝말. 사람들은 종종 한 사람의 끝을 간단히 정리한다. 술에 빠져 죽었지.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 말에는 빠져 있는 것들이 많다. 누군가가 던진 돌멩이의 냉기, 스스로를 지키려다 스스로에게서 멀어진 순간, 장터의 조롱과 장터의 필요, 가난의 문턱과 자비의 짧은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 사발의 따뜻함. 영희는 술독과 함께 살았고 술독과 함께 죽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끌어안은 것이 술독이었을지, 아니면 단 한 번이라도 자신에게 친절해지려는 마음이었을지, 그것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장터의 바람은 오늘도 분다.
제가 깃든 흙 위로 새 억새가 자라고 이름 모를 꽃이 핀다. 누군가는 또 술을 빚고 누군가는 또 술을 마신다. 누군가는 겨우 버티고 누군가는 겨우 웃는다. 그 가운데 어딘가에 그녀의 작은 숨이 아직도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술 냄새와 바람 냄새 사이에 아주 얇은 결로